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전국 지방의회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죠. 이 거시기에서는 그 가운데 전주시 의회의 변화와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주시의회가 각종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일도 있었죠. 이처럼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전주시의회, 이번 의회는 이전과 달리 이 비민주당계 의원들이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이 복수교섭단체 체제가 성립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의회 운영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는 의회가 될지에 대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진보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당선인과 함께 이 방송 진행을 했고요. 이번 달에는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 그리고 민주당 재선 의원이세요. 재선의 민주당 청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두 의원과 함께 앞으로 제13대 전주시의회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시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출발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하신 패널 분들, 참여자 분들 소개해 드리죠. 이 경현철 의원 그리고 최서연 의원 먼저 인사 나눠주시죠. 네. 네, 경현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여의동, 조천동, 송천이동, 팔복동 주민들이 뽑아준 조국혁신당 경현철 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서연 의원. 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진북 금암 덕진을 지역구로 둔 이번에 전주시의 도시건설위원장이 된 최서연입니다. 두 분 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패널이십니다. 환경운동연합 문재현 사무처장, 네, 반갑습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김노현 작가.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의원 이제 뭐 선거 치르고 당선의 기쁨을 누리던 것도 잠시,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 활동 시작을 하셨어요. 먼저 의원 활동 시작하면서 먼저 경현철 의원님 초선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당선되기 전과 당선 후 전주시의 분위기, 또 처음 겪으면서 접하면서 느꼈던 고민, 생각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예, 선거 기간에는 당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실감나게 의정 생활 관련해서 시의회 분위기를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8일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8일 초선이고 제가 이제 처음 시의회에 들어가는 이제 기쁨도 잠시, 예, 제가 혁신 진보 시민연대 원내대표를 맡다 보니까 네, 한 그 개원 전 일주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준비하고 출범하고 기자회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8일간 느낀 시의회의 지금 분위기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 네. 예, 제가 경험을 잘 못해서 분위기를 잘 모르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해서 이제 시의회 분위기를 좀 많이 익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잘 모신 것 같네요. 네. 새로운 교섭단체 원내대표님. 어쨌든 이게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는 모습. 네, 앞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시기에 만들어가겠다. 예. 이런 소위이신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재선의 최서연 의원. 사실은 민주당 후보로서 지역에서 선거운동하기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우리 최서연 의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고생 네. 많았죠.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여러 TV 토론을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 더 치열한 후보들 간의 선의의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 선상에 쓰는 게 어려운 구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 현역이었던 저희 지역구는 다 현역에서 열심히 네. 지역을 위해 활동하셨던 분들과 함께 경선을 치르고 다행히도 감사히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그 이후로는 계속 현장에서 원래 만나뵀던 분들 더 나아가서는 그냥 하루를 온전히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시민분들과 인사 나누며 또 시민분들과 이야기 나누며 보내는 시간들로 열심히 뛰어서 다행히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가 더 힘들었어요? 아니면 본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더 힘들었어요? 경선 때 힘들었던 거는 후보님들이 힘들었고 본선 네. 때 힘들었던 거는 어떠한 흐름 때문에 힘들었죠. 저희가 시민들의 눈초리가 힘들었습니까? 시민들의 눈초리보다는 아, 네. 그 여러 저희가 지방선거를 네. 치를 때 총 7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7장 속에서 네. 저희는 네. 다른 후보랑 싸운다는 느낌보다는 요 많은 틈 같은. 사이에 저희도 있어요. 네. 선생님들 저희도 있어요. 의원 기초 시의회에 대한 네. 관심 자체가 적은. 그쵸, 네. 그쵸. 그 안에서 특히 1-나를 받을 경우 저희는 그냥 1-가 나 이렇게 있을 때 어른들이 투표를 하는 그렇죠. 습성이라는 것이 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저희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만이 저희를 뽑아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더 뛰었죠. 그래야 네.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나오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조금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돼서 좀 마음 편하게 있으셨던 분들 뭐 도의원도 있었고 기초의회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부럽지 않으셨어요? 부럽지 않았던 게 네. 이게 선거운동을 뛰어보시면 음. 아시겠지만 저는 선거를 매번 치렀거든요. 네. 뭐 무투표 당선이었던 분이 많았던 선거도 있었고 이번 같은 네. 경우는 기초의원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제 얼굴 또 저의 뭐 목소리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어쨌거나 이 기간은 가장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이고 또 가장 많이 시민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장점이었고 또 무투표 당선되신 분들은 또 나름의 또 역할을 그러겠죠? 하시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셨어요. 음. 근데 그게 자신의 지역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네. 그게 선거법상 안 돼갖고 아, 그래서 더 네, 네, 어려움이 네. 많았죠. 네. 네. 정현철 의원님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입니까? 예, 그냥 뭐 최서연 의원님의 생각이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무투표 당선인들 네. 보면 부럽죠. 음.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민주당보다는 영세 정당이다 보니 영세 정당. 네. 당의 규모나 당원들의 그 수나 이게 다 적기 때문에 근데 또 기대하는 바는 또 전주 시민분들이 크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치열하게 해서 접근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3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이래야지만 의회에 진출하는 또 중대 선거구제가 열리지 않으면 1대1 구조는 그렇죠. 힘든 네. 이 지역 구도에서 무투표 당선인들을 보면 출마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럽죠. 근데 그 지역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의 당선인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서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디오하고도 인연이 깊으시죠? 그렇죠. 네. 꽤 자주 방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맞아요.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어떻게 보세요, 김론 작가? 좀 이런 활동들이 당선에 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서연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섭외를 하는 이제 늘 이 방송을 섭외를 하잖아요. 근데 최서연 의원님 항상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빠른 응답. 빠른 오케이. 네. 예, 우리 경 의원님, 네. 분발해 주세요. 이렇게 무조건 연락 오면 나가야 되는구나로 생각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 최서연 의원님은 이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말 생활 밀착형 민원 저희가 이제 민원 해결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발로 뛰는 의원이어서 사실은 더 이번에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전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이런 방송 계속 거시기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해 왔는데 그때도 뭐 두 발 벗고 나서서 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작은 목소리일 것 같지만 결코 이 방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주 네. 공동체 네. 라디오에 자주 출연하면 쉽게 그럼요. 당선될 수 있다. 네. 이런 열심히 병식을 하겠습니다. 네, 네. 만들어 가도록 네. 저희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경현철 의원은 사실 이제 그동안 예. 정치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활동들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예.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계기가 있을까요? 뭐 질문에 뭐 현실 정치하고 좀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죠. 제가 이제 초선이니까 현실 정치는 이제 네. 시작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2000 거의 한 3년부터인가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생활도 당원으로서 생활했고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2년 전까지도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네. 아, 민주당 예. 당원이셨어요? 예, 예. 네. 그리고 할 말 이제 많으시겠네요. 노사모나 이제 문재인 팬카페에서 이제 저희가 제가 지지하고 싶은 정치인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지지를 했고 지금도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노무현 재단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정치할 마음은 없어서 이제 선거에 나갈 마음도 없어서 근데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니까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예, 하나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말리 없어요. 예. 어. 아니 왜 진작에 나가지 왜 이제 나가냐.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음. 오히려 좀 황당했던. 네. 예, 근데 떨어지면 안 된다. 아, 이왕 나가는 거. 예, 네가 떨어지면 네. 이제껏 안 나간 이유가 뭐냐. 어. 막 이렇게 오히려 더 압박이 갔던 네. 그런 좀 상황이었고. 근데 뭐 이제 현실 정치에 시의원 나온 만큼 이제 거기에 답게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좀 괜찮은 의원 나왔다 이런 얘기 듣도록 노력해야죠. 예. 네.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게 네. 시민분들이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운동, 공동체 운동도 하시면서 특히 환경운동도 좀 활발하게 하셨다 이렇게 좀 환경. 들었거든요. 제가 환경운동을 솔직히 활발하게 한 건 아니고요. 아,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지는 대본이 않고. 잘못 쓰여 있는데.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셨어요. 예. 생태 관광 예, 사실은 저는 네, 이제 조금 여기 다르죠. 전북 환경운동연합 우리 처장님이 계셔서 그러지만은 저는 그쪽 분야하고 좀 약간 색깔이 다른 그렇죠. 음. 약간. 생태관광이라는 그 협의체 제가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생태관광지 선정 및 또 국가 생태관광지 지정을 좀 시켰던 네. 그런 업무를 한 4년 가까이 봤습니다. 지리산에서.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고 또 버킷리스트로 뭐 화대종주라든가 지리산 화대종주라든가 이제 백두대간 종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좀 희망하고 있다가 그런 종주를 하다 보니 또 산도 열심히 타다 보니 또 지리산에 매료돼서 네. 한 지리산 1000번을 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여가지고 한 500번 가까이는 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 우연찮게 그 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네. 야 이거는 정말 내 일이다 하고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튼 최근에 어떻게 조국 혁신당 당원이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냐 이런 얘기에 당직자로 제가 또 유급 당직자로 들어가서 일을 해주다가 네. 또 출마를 어떻게 하게 출마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리산 생태관광협의체 사무국장 네. 활동을 하셨으면 문 전 처장님 네. 협력 관계인 거예요? 대립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실은 의원 활동을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공동체 활동도 음. 되게 많이 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으니까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거나 예.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궁금하다. 저는 국립공원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 몇 호? 1호. 1호입니다. 그래서 1호. 네. 근데 저는 어쨌거나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지키자 이런 주의인데 예.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경현철 의원. 의원님에게는 국립공원이 어떤 의미이며 국립공원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어렵네. 물어보고 네. 싶네요. 아, 이거- 네. 이거 후보 검증 토론회 아닌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짧게 일단은 국립공원은 저기 환경부 소속이잖아요. 네. 예. 저는 환경부 국립공원이 환경부 국립공원답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맞았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렇게 축약돼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우리 두 분의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던 계기부터 또 선거운동의 과정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본격적으로 의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경현철 의원님 앞서 지금 혁신연대 그렇게 혁신진보 시민연대. 혁신진보 시민연대 네. 네, 교섭단체 예. 원내 대표를 맡고 예. 계시다 이런 예.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의회 지금 지형이 좀 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소개해 예, 주시겠어요? 일단은 시의원님이 총 36명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26분, 저희가 이제 조국혁신당 5분, 진보당 1분, 무소속 4분 해서 이제 저희 혁신진보 시민연대가 10명 해서 총 36명 의원님들이 이제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혁신진보 시민연대가 네. 출범하면서 네.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국회를 보면 여야가 아니어서 예. 저 쌈박질 하는데 시간 다 예. 보낸다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어떠세요? 주변의 어떤 이야기들이라든지. 예, 일단은 뭐 교섭단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12대에도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섭단체 느낌 안 나게 초반에 활동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 연합교섭단체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 기대를 언론에서 많이 해주셨고 시민분들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이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네. 예, 시의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교섭단체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그런 작용들 왜 필요한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아직은? 아직 잘 모르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소중한지를 당사자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예. 왜냐면 그동안에 예. 다 민주당이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한 거 예. 아닐까요? 그냥 또 예. 그냥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거니. 그런데 저희를 찍어준 시민분들은 분명히 찍어준 이유가 저는 견제와 감시 있죠. 그다음에 민주당 일색에서 다른 색깔을 보여줘라는 대명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5명이 초선이 들어왔고 그 변화의 바람은 분명 시민들의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무소속 의원님들 그다음에 진보당 의원님들 이제 기조에 당의 기조나 색깔은 다르지만 그 대전제 그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섭단체 출범을 했고, 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교섭단체 본질인 원 구성 관련해서 협상을 요구했는데 그 협상 테이블에 민주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본격적으로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야기를 끝내주셨지만 네. 그 전에 네. 우리 최서연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좀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결과 이번 전주시의 구성 36석 중에 10석이 비민주당이었거든요. 네네. 좀 이게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치열한 선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뭐 그게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을 보고 뽑았는지 또 뭐 후보를 보고 뽑았는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선거에서 득표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이 작용했는가에 대한 걸 내놓는 분석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제 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고 뽑는 시기가 왔다. 그런 저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치열한 검증과 여러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물론 인물 중심의 투표 행태 이런 결과일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독점 구조 이런 것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됐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향후에 앞으로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 중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서연 의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질문이 민주당 민주당의 독점 구조를 벗어나서 네. 이 다른 교섭단체들과의 협치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함께 의회 운영을 공동으로 좀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론하고 회의하고 협치하는 게 그냥 협치라는 것 자체가 정당 간의 협치가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력하고 또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조금 동의 안 된 부분이지만 교섭단체의 핵심은 저는 원구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정책과 의제를 이 의회 내에서 일국에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로 의원님들한테도 뭐 특별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오히려 저는 이 의회 원구성 전에는 네.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는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초선 의원님들이 도전하는 자리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아마 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게 아쉽게도 저희가 원구성 저희의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 원내 선거가 있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시작되다 보니 저희가 대화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현철 의원께서 어쨌든 교섭단체 예. 대표시니까 네. 이런 최소한 의원의 일단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게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이제 26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신임 의장님이 이제 그때 이제 발효가 됩니다. 원래 조례가.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교섭단체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자기 그 시기나 뭐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네. 누가 의장 나가거나 네. 부의장 나가거나 이렇게 다 정할 수 있는 건 내부적인 상황이고. 보통은 그렇게 예, 해왔었죠. 예, 예. 늘.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7월 1일 이전까지만 출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저희는 또 뭐 저희가 전날에 출범하지도 않았고 출범을 해서 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이제 교섭 단체니까 네. 협상 테이블에 이제 임해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교 대표님이 공식적인 채널로 네.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네. 제가 공식적인 채널에 뭐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 뭐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게 다르네요 지금. 예, 이게 네. 이제 교섭단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 교섭단체는 아까 우리 최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그 원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상황을 연출하는 게 교섭단체의 본질입니다. 이게 자리 싸움이 아니라 네. 예. 왜 그러냐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5명 또 위원장 5명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그 협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주 시민들이 다 알죠.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아, 되죠. 우리 최소연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네, 우리 도시건설 말씀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최서연 의원. 일단 타이밍들이 다 어긋났던 부분들은 확실히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의 채널이 뭐냐, 공식적인 채널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부터 이렇게 어쨌거나 대화의 방식이나 타이밍에 대한 방식들이 다 어긋났었던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협치 도구 자체도 보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부위원장이라도 주고 위원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랬다면 위원장 후보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의회가 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방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위원장 나간다라는 방식을 취했으면 그것은 어쨌거나 경쟁의 대상이 되었던 거고 그 경쟁의 대상인 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구성하는 자리에서 이분들이 다시 부위원장을 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상식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저희가 네. 의원 비율이 2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 안 됩니다. 표결로 가면. 그죠? 그렇죠. 다 원사이드하게 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의원들끼리 각 이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이제 기관인데 다 이렇게 조율할 수는 없으니 또 10명이 모여서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표결로 가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협치하면서 자리 한두 석은 좀 양보합시다. 갑시다. 이렇게 해서 조율하는 게 그게 교섭단체의 본질이고 정치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약간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거보다는 본질적으로 협치의 내용을 뭘로 잡아갈 것이냐 네, 이 부분에 그쵸. 있어서 네. 우리 최세현 의원은 자리 나누기는 아니다 협치가 꼭 그쵸. 반드시.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이전에 저희가 민주당이 아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뭐 정의당 의원님이 위원장을 안 했던 거냐 또는 민주당이 아니었던 의원님들이 부의장이나 위원장을 안 해봤던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쨌거나 의회 내에서는 의회 내에서 경험치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인물에 대한 내용들로서 주로 이루어졌었던 거고 그것이 협치의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대화인 건데 그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하진 않아서 그러다 보니 이 내용들이 대화의 방식의 타이밍의 방식에 대한 어긋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도 다른 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교섭단체 내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걸 밀고 나가 서로의 그러면 정쟁밖에 안 되니 그것을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네는 이렇게 할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에 대한 조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8일 됐습니다. 8일. 네. 8일 전에 하는 게 교섭단체 그 원구성 관련한 건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협치의 출발은 교섭단체에 대한 인정, 교섭단체 역할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첫 단추는 의장단 선거, 의장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경인철 의원의 말씀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일단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저희가 투표 거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상임위원장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4분을 선거에 내보냈어요. 네. 뭐 지더라도 항의 차원에서라도 나가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투표 거부한 이유는 계속 협상 테이블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예고한 겁니다. 그거는 네. 제발 서줘라. 그리고 제가 이 원구성 관련해서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교섭단체 조례 관련된 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예. 출범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교섭단체가 됐더라도 네. 우리가 교섭할 시기나 상황을 못 만들어요. 협상 테이블에도 못 써요. 그러면 제가 신임 의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원내대표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섭단체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하니 다음 당선인들 있을 때는 좀 우리가 제도를 좀 바꾸자. 그래서 제가 의견 낸 게 7월 1일 날 우리가 바로 의장, 부의장 또 7월 3일 날 상임위원장을 바로 뽑지 말고 3일간이라도 시간을 주자. 네. 예. 그래서 지금 법률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최세현 의원께서 뭐 민주당을 대표해서 어쩌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의 제한이 있을 거예요. 네, 예. 네, 네. 한계가 있을 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경은철 의원 같은 경우에 좀 강조해 주신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이야기도 좀 꺼내셨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원구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뭐 후반기 원구성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네네. 이런 과정에서 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교섭단체 역할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하고 협치의 의회를 만들어가자. 좀 이런 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니 원하시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어떤 의회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회가 협치하는 의회다.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3일의 시간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걸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서둘러서 이번 달 안에 끝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부분들과 교섭단체의 필요성, 교섭단체 기능 강화 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동의를 하고 그걸 떠나서 교섭단체로서 이루고자 하는 협치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야 된다라는 먼저 논의돼야 된다가 우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뜨겁네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걸 다 독점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방식으로 인해서 예, 이게 발생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표결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의장단 점거까지 하고 막 그래요. 정치라는 게. 네. 근데 이제 품이 넓은 또 다수석을 가진 우리 그 정당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네. 우리 쪽에서도 좀 퍼센테이지가 있으니 좀 배려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교섭을 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더 대화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출범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새롭고 변화한 지점이에요. 맞아요. 네. 네. 복수 교섭단체가 생기면서 맞아요. 또 가능한 논의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점에서 김노인 작가 우리 다른 네. 지역의 좀 사례 네. 혹시 조사해 온 게 좀 있으시죠? 제주도 네. 의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진짜로 이렇게 하셔서 보도에도 나왔던데 나름대로 여러 시민들 뭐 다양한 목소리가 좀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뭐 시민들 또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제주도 의회 사례를 전주시 의회에서도 받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사례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건 또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다수당이었을 때 저희가 뭐 다른 당의 의원님들을 위원장을 안 해줬던 게 아니라 제주도 의회도 마찬가지인 건데 다선이셨던 경험치가 있으신 의원님 결국에 인물론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인물이 그 역할에 적합하니 우리가 이 사람에게 밀어줍시다라는 이야기나 이런 협치들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로 인해서 어쨌거나 그런 원구성이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뭐 자리 나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협치의 시작, 출발로 볼 것인가?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점에 네.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네. 그 자리 싸움으로 비춰졌다면 이게 그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제가 보니까 한 12석이 그 원사이드하게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자리 싸움을 했다면. 그죠? 자리 싸움도 못 했다. 네. 자, 일단은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요.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 뭐 시정 감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 정당으로서 소수의 의견을 좀 받고 또 대화하고 협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다수결로 혹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한가한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의회 내에서 가장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 중 하나가 표결이에요. 왜냐 그것이 다수당으로 그냥 손들어 하고 끝나는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결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임위 안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표결 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수당의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결국에 끝에 가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 하면 표결로 가면 분명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수당의 어려움 중 하나는 뭐냐?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다. 그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가 결부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과연 정당끼리의 싸움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이야기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냐는 다른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쵸. 가능한 표결하지 않겠다. 그게 원래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는 지향하는 바이죠. 왜냐하면 의회의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치는 정당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뿐만 서로가 서로의 정치 네. 기본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설득하고 그 설득이라는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들인 네. 거죠. 의회가. 병익철 의원 뭐 이렇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제가 그 처음 질문이 전주시 의회 분위기가 어땠냐 이런 말씀이 네. 이런 우리 최 의원님이 말했던 자유로운 토론이 없어서 음. 제가 좀 안타까웠고요. 음. 그리고 저기 교섭단체 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협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보다는 먼저 토론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또 이번에 표를 보니까 거의 뭐 저희 북지환경위원회도 민주당 5명, 그다음에 저희 혁신진보 시민연대 4명인데 네. 표결 가면 딱 5대 4예요. 예, 그리고 뭐 26대 10 대부분 이래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최소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저희도. 자, 예.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지네요. 우리 문재인 처장님. 네. 네. 우선은 저 최세현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시의회가 정말 그랬다면 그러니까 민선 8기죠. 민선 8기의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되게 건강한 의회인데 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실은 전주시도 불통이었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버드나무 것만 하더라도 뭐 최소연 의원은 함께 시민과 그 맨 앞에서 목소리 함께 해주셨지만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무를 자르는데 왜 아무도 견제가 안 돼?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 전주시 돈 없다는데 시의회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얘기들은 그냥 시민들도 다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 들을 때마다 전주시가 정말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다음에 저도 이제 활동을 좀 꽤 오래 했지만 이번처럼 시의회랑 시민단체랑 소통이 안 된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토론회도 하고 뭔가 조금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게 이제 실은 민주당의 다수당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견제와 감시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전주시의 집행부의 뭔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저는 이제 앞으로 꼬리표처럼 다닐 텐데 뭐 저는 이제 13대에서는 달라져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아까 두 분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의회가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존의 시의회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의 다수당이었던 그 관례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뭔가의 변화는 분명히 호떡하게 당해야 됐고 호떡하게 좀 뭔가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어쨌거나 시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조금 약간 열린 시정 그다음에 열린 의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두 분의 이야기가 저는 좀 시민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두 분의 대화가 실은 전주시의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봐지기도 합니다. 네. 네. 자, 13대 전주시의회 원내 정당 간의 협치, 원내 민주주의, 민주화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와 관련한 좀 논의를 좀 했고요.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시민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시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시의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좀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로서도 좀 원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맞아요. 뭔가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현역 의원으로서 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일단 먼저 12대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참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아까 이야기하신 거랑 같은 결이라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과정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에 담기는 내용 또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담길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하나 언론에서도 그 결과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담깁니다.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저희가 12대 때 가장 많이 토론회를 했던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또 가장 많이 거버넌스 활동을 했던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네. 거버넌스와 토론회 이것들의 작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하느냐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열린의회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결국에 소통인 거고 그 소통이 시민단체 또는 어떠한 전문가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분들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저희가 채널은 되게 다양해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채널 제가 12대 때만 운영한 채널만 4-5개가 돼요. 카카오톡 뭐 채널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폼페이지 민원 폼 심지어 의회 의원 페이지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전화 주세요. 결국은 전화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운영 뭣도 해보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모되는 에너지는 크나 소통되는 것이 굉장히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많이 쓰시는 방법이 문자 메시지 방법을 제일 많이 쓰십니다. 의정보고서 방식도 취해를 봤는데 의정보고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가장 홍보를 많이 하는 시기나 이럴 때에는 뭐 선거 기간에는 많이 썼지만 저도 올해에는 꼭 아카이빙에 대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최서연 의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또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했으면 모르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럼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저는 거기도 어떤 게- 있는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 최서연 의원의 역할은 정말 잘했다고 저는 봐줘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시의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최서연 의원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12대 시의회가 과연 뭘 했을까. 근데 제가 좀 기가 막혔던 거는 SNS에 시의회 홍보를 해요. 그거 한번 나중에 뭘 했는지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사진 찍고 뭐 했다. 뭐 했다. 그게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소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회가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시민들한테는 그 효능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의원들 뭐 했대 밖에 없는 거여서 아까 말했던 그 회의록 치열하게 싸웠던 이야기들. 저는 그런 게 어떻게 하면 시의회가 고민하고 공개할 건가? 이걸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어요. 핵심은 시의회 회의록 공개, 회의 장면 공개 네. 이런 거다. 회의 장면도 있지만 음. 실은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양영환 의원님도 오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실은 뭐 그 본회의는 그냥 공개되잖아요. 그거는 뭐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본 싸움은 그 안에서의 싸움인데 그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나도 모른다. 나도 본회의 때 그 내용을 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의원님조차도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네. 지금 제가 말씀- 말씀 하나 네, 하고 네, 최윤철 네, 네, 의원님. 예, 네.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제일 큰 원인이 뭐냐. 근데 이제 뭐 알 권리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열린다고 해도 저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네. 네. 투표율에서 나옵니다. 지방자치 투표율이 50% 좀 넘거나 인기가 없을 땐 40%대까지 내려가거나 반절 이상이 네. 그냥 투표를 안 해요. 네, 네. 관심이 없 예. 이제 뿔뿔이 지방 이 자치제 선거가 음. 50%가 투표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그 50%에서 또 50%는 그냥 민주당 1번 찍습니다. 예. 묻지마 이게 듣죠. 팩트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형도 없었고 대안 세력도 맞아요. 없고 또 네. 감동도 없고 음. 또 지방의회가 나는 그냥 그 중앙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관심 많지 지방의회 의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를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찾아야지만 네. 우리들은 그러면 잘하고 있었는가? 쌍방향으로 네. 소통하고 네. 있었는가? 네. 네. 또 왜 너희들은 관심이 없니? 오히려 따져 물었는가? 의원들은. 네. 네. 그리고 시민사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왜 너희들은 함께 안 하니? 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예, 우리는 작은 그냥 시청과 시민들을 이어주는 우리가 아답터 역할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막 소통하려고 해봤자 자기 홍보하려고 해봤자 그것도 제약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 안 나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왜 불신임을 하는지 지방자치제가 뭐가 문제인지 의원들이 자각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나만 네.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 네.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합니다. 네. SNS도 하고 무엇도 하고 결론이 뭘로 돌아오냐 결국엔 전화와 문자로 돌아가는 네. 이유는 저희가 대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SNS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SNS의 그 수많은 홍보물 속에서 저희의 어떤 활동들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대부분 뭐 0세라고 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네. 10살부터 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 소통을 해야 하는데 결론은 결국에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는 전화 한 통이면 소통될 수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고 의회라는 구성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시민들과 나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의회에서 드라마도 찍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도를 여러 가지 했다는 그렇죠. 거죠. 이 전주시 의회 제가 의원으로 네. 들어와서 운영위에 와서 SNS를 살렸어요. 네. SNS를 살리고 SNS 팀을 만들고 홍보를 강화하고 그랬던 요인이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 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런 후투를 계속 만들어도 결론은 결국엔 전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 민원이 어떻게 더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또는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저는 소통할 수 있는 가장 1번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야 되는 게 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오시는 데도 있어요. 네. 자,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몰라서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방의회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진다. 1차적인 문제죠. 그러면 그 효능감이 떨어지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경영철 의원이 말씀하셨던 이 독점 구조 뭐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뭐 의회 구조 이렇게 행정부가 강하고 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의회는 정말 쥐꼬리만한 이런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상의 한계도 있겠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불심하고 있는 현실을 그러면 내버려 둘 거냐? 내 잘못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음. 또한 그것이 의원 개인의 노력, 개인의 의지 이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좀 이걸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로 지금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지금 지방의회 뭐 회의부터 네. 공개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네. 좀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의회에서 여러 차례 네. 계속 논의를 했었어요. 네. 이 이야기가 12대 때 내내 나왔습니다. 어. 근데 저희가 매번 이야기가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 네. 의회에 돈을 쓰는 것을 시민분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메라 한 대를 바꾸는 이거 예산이 10몇 억인가 그래요. 진짜요?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는데 몇 네. 십억이 들어요. 네. 저희가 의원이 부득이하게 한 명 늘어난 걸로 의원실을 만들어도 안 쓰는 공간들을 열심히 재단해서라도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또 비판을 받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그 서버실을 옮길 수 없는 부분 또는 6층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 그래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엄청 오래된 건물을 쓰다 보니 내부적인 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산을 쓸 때마다 비판으로 돌아오니 저희가 이 과정을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수십억을 의회가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보느냐라는 결론이 나오면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 네. 진짜 많이 보면 5명. 어. 대부분이 0에서 1명이에요. 네. 본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예결위도 저희가 같이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희도 점차적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자. 왜냐 전주시 예산 없다라고 맨날 때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열어줘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기에 우리가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라도 하나씩 열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원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예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운영되는 그곳은 우리가 이번에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집행부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네.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보기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시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저는 건가? 반대로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회의록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회의하고 이런 결과가 났어요라고 하는 뭔가의 제스처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냥 그렇게만 공개해요? 그냥 요즘은 다 쇼츠 보잖아. 그러면 그런 것도 고민해서 다른 뭐 올릴 수도 방향으로. 있고 방법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어서 이번에는 진짜 시민들이 이를 갈고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정현철 의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뭐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싶고요. 예산 부족으로 그걸 못했다는 건 핑계 같습니다. 어떻게든 마음만 있으면 그 정도 예산은 다 돈이 없더라도 다 다른 데에서 가져오더라도 만들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뉴스인가요? KBS 네. 유진희 기자님이 이제 의회 관련해서 좀 했는데 6층에 뭐 체육시설들 이렇게 체력 단련장들 네네. 헬스장 만들어놨는데 네.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 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이용을 많이 하면 더 좋아요. 아니면 개방을 해서라도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피드백이 없으신가요? 저는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음. 저는 네. 초선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 낭비만 줄여도 충분히 알 권리는 충족시킬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소연 의원 예. 입장 짧게. 예. 예, 짧게 얘기하자면 체력 단련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오래된 곳이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업데이트되거나 뭐가 새롭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6층은 일단 화장실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누군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스튜디오실에서 직원분이 쓰시고 계시지만 그 한 분도 화장실을 쓰려면 다른 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6층을 저희가 상시 개방 공간으로 설계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치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그 체력 단련장은 4년 전에도 있었나요? 4년 전이 아니라 8년 전, 12년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뭐 되게 오래됐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치가 오래됐군요. 시민과의 예. 소통이 필요하고 좀 그 예. 소통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을 갖출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만 더 짚어보고 저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12대 의회에 대한 평가하면서 또 불통 문제 못지않게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낮은 청렴도, 각종 비위, 내부 갈등 이렇게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건 자기 식구 감싸기. 좀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평가되지 못하고 근절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 두 분께 좀 각각 듣고 마무리해갔으면 좋겠는데 최세연 의원. 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위원회 구성, 그리고 빠른 위원회 열기라고 생각해요. 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네. 일반 시민분들이 보기에 답답한 요인 중 가장 1번은 의회에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그 장을 만드는 과정이 시간 소요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로 느껴지신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당 의원님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한참 뒤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의회라는 시스템을 빨리 단축시켜서 시민분들에게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냥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그럼 이 타이밍 맞게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그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잘못을 했는데 자꾸 눈 감아주고 약간 팔이 안으로 굽고 이런 모습들 있고 그리고 저 그것도 좀 희한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에 그게 잘못을 한 의원한테 공천을 주기도 하던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의원을 징계할 때 사유가 범죄 유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범죄 유무의 유가 나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는 그 수단이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공천되신 분들도 보시면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도 저희는 심지어 수사 받았던 이력까지도 다 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명을 열심히 해야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스캔들이 나면 그 스캔들의 시작점은 보지만 끝점을 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느끼기에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1번이 어쨌거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문제의 정확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저희가 범죄의 유무로만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봅니다. 도덕성이 유무도 따져요.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의회에서 상임위 배정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봉을 들고 도망가신 사례가 있어요. 네. 이거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회의 어떠한 질서를 방해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성을 보고 윤리위원회는 열리는 거고 공천의 과정에서도 그것을 소명했기 때문에 살아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 시민분들이 그 지역구 시민분들이 또 이해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현철 의원께 똑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12대 전주시의회 최세연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각종 비위 문제, 청렴도 문제, 내부 갈등 문제, 제식구 감싸기 문제 어쨌든 시민들의 예. 신뢰는 굉장히 낮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예, 저는 대안은 뭔지. 네, 뭐 청렴도 뭐 여러 가지 비위 관련된 문제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등장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개혁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렇게 경쟁 체제로 가다 보면 네. 더 우리 최소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로 엄격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12대 의회 때 제가 참
저는 뭐 현실 정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 도당 조직국장으로서 당직자로 있었지만 제가 제일 정치가 죽은 모습을 봤어요. 전주시에. 그게 자임 추모 피해 유가족들 그 1년 넘게 많이 고생도 하셨다는 걸 알고 네. 있는데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3명이 계시고 전주에 그다음에 도지사도 전주에 계시고 시장도 전주에 계시고 도의원 12명도 전주에 계시고 그리고 시의원이 거의 29명, 30명인가요? 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에 계시고 그런데 그 유가족의 눈물을 정치가 못 닦아주면 그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전 대전제에 좀 실망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13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이거 하나만 네. 드려요. 제가 자임추모공원에 관련돼서 질의도 하고 네네. 또 대응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임추모공원이라는 그러니까 자임추모관이라는 한 사례가 아니라 이건 여러 사례들 그 옆에도 실제로 에덴의 동산이라는 곳도 같이 네. 이거는 좀 네. 어떡하나? 네. 옆에 어쨌든 다른 공간들의 장례 시설들의 타지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의 해결 지점이 어디서 풀리냐면 결국에는 이게 민간 대 민간에서의 문제예요. 근데 네. 이것을 공공과 행정이 장례 시설이라는 공공 시설로서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입하고자 하는 부분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옆에 장례 시설은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임은 또 다른 문제로서 네. 이 민간과 민간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리고 이거의 법적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아직 길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발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저 이 문제로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릴게요. 사적 분쟁도 사실이지만 네. 근데 시와 도의 관리 책임도 분명히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희 김선민 국회의원이 네. 전주시 그 행정자료를 통해서 이미 좀 밝혀졌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 정 장관님한테 이게 대안 마련에 대한 얘기도 직접 했습니다. 이게 뭐 국정감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안 마련을 하겠다고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조차도 우리 전주시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 지금 시장님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조지훈 네. 당선인? 네. 도지사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네. 근데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일 때는 왜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당선자들은 다 하겠대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정말 네. 죄송한데요. 네, 짧게만 말씀하세요. 얘기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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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장례시설 전수조사하고 TF팀 만들어 네, 조직해갖고 그걸 네.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옆에는 그걸로 통해서 과정이다. 해결을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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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의 실망감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네. 책임져가며 다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저희 같은 의원들이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정에 네. 대한 평가. 제가 한 네. 말씀을 네, 더 더 드리면 하세요. 네. 네. 네, 더 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저희 10명은 다 이걸 해결하자는 마음인데 네, 네. 더불어민주당 26분만 말씀하면 시의회 의원들이 다 찬성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네,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네, 제대로 알겠습니다. 협치인데요. 예. 이 과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고요. 또 네. 앞으로 이 네, 문제를 예, 어떻게 예. 해결해 갈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좀 이 문제 빠르게 해결됐다 이런 소식 들려왔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그 네.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김노현 작가 그리고 네. 우리 문재인 처장님 제 13대 의회에 좀 바라는 거 좀 이것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씩 듣고 네, 저는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두 의원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시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건 시민의 감성도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은 다양한 12대 시의회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은 시민들도 다 이해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13대 의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을 의원님들도 똑같이 좀 가져가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을 그 시민의 눈높이 맞는 사람들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 일정 부분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안 되고 맞습니다. 더불어 만나셔야 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도 각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 보죠. 네, 최소연 의원.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그 시민분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굉장히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네. 더 나아가서 의회에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이 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소통의 기회를 더 열어야겠다, 더 네. 만들어야겠다라는 건 기본 전제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이 그것을 체감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제가 좀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언론분들과 많은 시민분들도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네. 저희가 그 관심에 빗볼 수 있을 만큼의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관심 네, 가져야 정현철 됩니다. 의원.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 편의점 사장님 논리인데요. 예,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이제 알바생을 하나 뽑았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성실하고 똑똑하고 손님한테 친절할 줄 알고 뽑았는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못했으면 그 알바 주인이 아니 그 편의점 사장님이 네. 알바를 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회 상 모습 뭐 그렇게 큰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의원과 시민들이 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좀 나가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서 의회의 위상, 이의 운영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승자 독식의 구조가 재현되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협치, 함께하는 의회 좀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세현 의원, 경영철 의원, 그리고 문전 사무처장, 김동 작가 네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였습니다. 저는 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